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법은 사람 위에 있지 대위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국방부입니다. 해당 중대 전면 감사 실시. 원칙을 무시한 자 권력 앞에 선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대위의 비아냥 그냥 넘겨야 했을까요? 묵묵히 버티던 한 여성 중사 하지만 조작된 증거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순간 울린 건 국방부 직속 전화.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권력 앞에 선 건 한 여군이 아니라 군의 원칙이었습니다. 과연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언제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오늘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할머니,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빠 얘기는 절대 비밀로요. 그래, 그래야지. 아가야,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자리한 32사단 예하의 한중대. 이른 아침 연병장에는 구령소리와 군가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죠. 행정반을 맡고 있는 김지한 중사는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언제나 깔끔하게 달인 전투복 차림으로 서류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끝은 능숙하게 각종 보고서와 일정표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병무행정부터 급식관리, 면회 일정까지 모든 것이 지안의 손을 거쳐야만 했죠. 동료들은 가끔 지안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행정반이라는 자리가 편하다고들 하지만 지안만큼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심지어 주말 당직이 아닌데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칙대로 그리고 사람답게. 이것이 바로 지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은 절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융통성 없이 딱딱하지도 않았죠. 후배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선배들에게도 예의를 다했습니다. 특히 신병들이 적응하지 못할 때면 지안은 밤늦게까지 상담을 해주곤 했어요. 지안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볼펜 한 자루, 작은 화분, 그리고 가족사진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그 가족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일반적인 아버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게 접어져 있었어요. 부대 정문 맞은편에는 오래된 노란색 분식 트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럭 주인인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70이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집에서 떡을 쪄와 장병들에게 따끈한 떡국을 퍼주곤 했죠.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한국 전쟁에서 잃은 후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군인 아가들 배고프면 나라가 춥지. 순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물이 뜨거워 후후 불어가며 먹는 장병들을 보면 할머니의 입가에는 어김없이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에게 장병들은 모두 자신의 손자, 손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트럭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떡국, 어묵 국물까지. 모든 음식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죠.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장병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국물을 사 먹곤 했습니다. 지아는 근무가 끝나면 종종 순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트럭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곤 했죠. 할머니는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지안도 군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가끔 힘들어요. 다들 여자라고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네요. 그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야 해. 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 할머니가 보기에 넌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순자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 있었어요. 지안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김준호. 현직 합참의장인 아버지의 존재는 지안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죠.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안 스스로도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는 것조차 우연의 일치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김지안이라는 사람 자체로 평가받고 싶거든요. 지안이 순자 할머니에게 털어놓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서가 아니라 김지안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할머니는 지안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그리고 할머니 눈에는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장병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새로 부임하는 간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좋아질지 아니면 어려워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저녁, 순자 할머니는 트럭을 정리하며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도 있었죠.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올 거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도 뵐게요. 할머니 떡국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거든요. 지안의 대답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걱정과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할머니는 지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대위는 규율을 핑계로 부하를 몰아붙이는 타입이었다. 행정반, 편하겠네. 오늘부터 연병장 배수로 내가 맡아. 비 오는 날 지안은 군화가 흠뻑 젖은 줄도 모르고 삽질을 했다. 조대위가 다가와 비에 젖은 규정집을 툭툭 쳤다. 김중사, 뒷배 있다던데? 없습니다. 규정대로만 하겠습니다. 조대위가 비웃듯 말했다.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이 챕터에서는 새로 부임한 조상민 대위 소개. 조 대위가 지안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상황. 행정반, 편하겠네 부분. 연병장 배수로 작업을 지안에게 시키는 상황. 비 오는 날의 상황. 김중사, 뒷배 있다던데? 대화.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대사. 조대위는 지안의 가족 배경을 무기로 삼아 권력을 과시하고 군대 내 위계 질서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며 위협한다. 그의 말은 지안의 잠재적 배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폭력적인 권력 남용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내러티브는 캐릭터 간 관계와 갈등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며 앞선 챕터의 맥락을 유지하고 독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챕터, 행정반,
편하겠네. 오늘부터 연병장 배수로 내가 맡아. 월요일 아침 중대 사무실에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상민 대위가 부임한 첫날이었죠. 35살의 조 대위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규율에 대한 강박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어요. 지아는 평소처럼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습니다. 연병장 배수로 정비는 보통 시설반 업무였거든요. 대위님, 연병장 배수로는 시설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 운운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여기서 규정은 내가 정하는 거야. 조 대위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지안의 대답에 조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으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 대위는 이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하들을 관리해왔습니다. 규율이라는 명분으로 부하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지휘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특히 여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여군들이 편하게 근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아는 삽과 호미를 들고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연병장은 고요했어요. 평소라면 시설반 장병들이 함께 작업했을 텐데 혼자 하려니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죠.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배수로에는 낙엽과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을비로 인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군데군데 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지안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퍼내며 막힌 배수로를 뚫어나갔죠. 동료들이 지안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 중사님이 왜 저런 일을 하고 계시지? 새로 온 대위님이 시켰나 봐. 좀 이상하네. 원래 행정반은 저런 일 안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눈치를 보느라 모두들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지아는 잠시 작업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전투복은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트럭으로 향하는 지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안이 왜 이렇게 흙투성이야? 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작업이 좀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보더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곱던 손에 물집이 잡혀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행정반이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 지아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의 직감이었죠.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비였어요. 지아는 비옷도 없이 연병장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군화는 진흙으로 무거워졌고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죠. 하지만 지아는 계속 삽을 들었습니다. 그때 조 대위가 우산을 쓰고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지안의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비에 흠뻑 젖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안을 보며 조 대위는 비에 젖은 규정집을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중사, 뭐 하는 거야? 배수로 정비 작업 중입니다. 조 대위가 규정집으로 지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김 중사, 뒷배 있다던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야, 소문. 누구 딸이라던가 그런 얘기 있잖아.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지 이야기가 새어나간 건 아니겠죠? 지아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당당해? 보통 여군들은 이런 일 시키면 불평부터 하던데. 규정대로만 하겠습니다. 지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조 대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규정이 뭔지 알아?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그 말을 들은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 대위는 아버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던진 말이었을까요? 지안은 혼란스러웠지만 표정 관리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합참과 관계없습니다. 저는 김지안 중사로서만 근무하겠습니다. 조 대위는 지안의 대답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정신으로 계속해봐.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야. 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지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조 대위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했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버텨낼 거예요. 조 대위가 돌아간 후 지아는 혼자 남겨진 연병장에서 계속 작업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도 지안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겨내려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안이 좋아하는 호떡과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지안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서 할머니를 막아선 것은 낯선 보초병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왜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초병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서성이던 할머니를 본 하진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살의 하진 일병은 부대에서도 순자 할머니의 단골이었어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할머니의 트럭을 찾아 어묵 국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할머니, 하진 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중사님 요 며칠 거의 못 주무셨어요. 뭐라고? 우리 지안이가? 하진 일병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새로 오신 대위님이 계속 일을 시키세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어제는 자정까지 서류 정리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지안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급식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요. 일이 너무 많아서. 어제는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셨던 것 같아요. 하진 일병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90몇 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할머니의 직감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일병아, 우리 지안이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전혀요. 김 중사님은 항상 모범적이세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김 중사님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진 일병의 증언에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부당한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오랜 경험으로 봐도 이런 식의 대우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에 찬 비였어요. 하진 일병은 급히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할머니는 혼자 정문 앞에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지고 온 노란 우비를 꺼내 입었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지만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정문 옆 작은 비가림막 아래 서서 지안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지안이 나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비바람에 흔들렸지만 발걸음만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지만 지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우비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 책으로 어떻게 버티나. 할머니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알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도 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박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순자입니다. 전화를 받은 박 대령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습니다. 고인이 된 할머니 남편의 전우였거든요. 아,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령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부대 애들 중에 하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본 지안의 모습과 하진 일병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소문만으로는 조치하기 어렵거든요. 증거요? 네,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아니면 문서상의 증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박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안을 도와주려면 단순히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래전 남편이 쓰던 것이었는데 아직도 작동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그래야 지킬 수 있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지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트럭을 세운 할머니는 오늘도 지안을 기다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날씨가 맑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국물을 끓이며 지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은 꼭 지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버티면 애들은 안 맞는다. 조상민 대위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안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한밤중 부대 전체 청소 지시, 예고 없는 불시 소집,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보고서 마감 시간까지. 조 대위는 마치 지안을 시험하듯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김 중사, 오늘 밤 12시까지 전 중대 침상 정리 점검하고 보고서 올려. 대위님, 그 시간이면 장병들이 모두 취침한 후인데요. 그럼 깨워서라도 해. 규정이 그래. 지안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 대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안이 항의할수록 더 큰 일이 떨어질 것이 뻔했어요. 그보다는 혼자라도 감당해서 다른 장병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새벽 2시, 지안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안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계속된 타자질로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버티면 애들은 안 맞는다. 지안이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이 괜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지안 혼자라도 버텨내겠다는 의지였어요. 지안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 일병은 새벽부터 근무하는 지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지안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하진 일병은 조심스럽게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중사님 괜찮으세요? 지안은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하진 일병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그냥 규정 지켜가며 하던 대로 해. 그때 하진 일병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전원을 껐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하진 일병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리는 끄고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김 중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하진 일병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희는 규정 지켜. 지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후배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조 대위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벌써부터 수다 떨고 있어? 김 중사, 어젯밤 보고서는 다 했어? 네, 대위님. 완료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부대 전체 화장실 청소해. 점심시간까지. 하진 일병의 휴대폰에는 조 대위의 무리한 지시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조 대위는 하진 일병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아니면 아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위님, 부대 전체 화장실은 시설반 업무인데요. 또 규정 얘기야? 김 중사, 뒷배 믿지 말고 현실을 봐.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야. 조 대위의 폭언이 희미하게나마 하진 일병의 휴대폰에 녹음되었습니다. 하진 일병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계속 촬영했어요. 조 대위가 나간 후 하진 일병은 급히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중사님, 이거. 하진 일병이 휴대폰을 보여주려 했지만 지안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너만 곤란해져. 하지만 하진 일병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영상을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주실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하진 일병은 몰래 정문 근처로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트럭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본 하진 일병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진 일병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자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 지안의 지친 모습과 조 대위의 무리한 지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런, 우리 지안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짐작만 하고 있던 일들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일병아, 이 영상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할머니. 그런데 이걸로 뭘 하실 거예요? 증거야. 우리 지안이를 도와줄 증거 말이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받은 영상과 함께 다른 자료들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영일지 사본을 구해달라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고, 지안의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할머니는 꼼꼼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완성된 민원 서류를 들고 군 감찰부에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민원 접수 도와드릴게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와 영상 파일을 모두 제출했어요. 공무원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는 잘 정리되어 있네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 증거 필요라는 짧은 답변이었어요.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구해야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지안이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확고한 의지를 다졌어요. 지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44,444 비상소집 전 중대 즉시 집합 새벽 4시 갑작스러운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장병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급히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 비상소집이 있을 리 없었는데 조 대위의 지시였습니다. 지안도 깜짝 놀라 옷을 급히 챙겨 입었죠. 뭐야, 새벽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지? 훈련도 아닌데.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지만 조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조용히 해. 오늘은 전 중대 침상 검사다.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물함 열어. 조 대위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안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김 중사부터 시작하자. 조 대위가 지안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장병들은 모두 뒤로 물러서고 지안만 홀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조 대위는 천천히 지안의 사물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어봐.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과 개인용품들이 보였어요. 조 대위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맨 뒤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이게 뭐야? 조 대위의 손에는 작은 소주 미니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자신이 넣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 사물함에서 나왔는데? 조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장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군내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었거든요. 대위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넣었다는 거야? 혼자 걸어 들어온 거야? 조 대위가 비웃으며 소주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병 안에는 아직 술이 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지안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군 내 주류 반입? 이거 완전 징계 사유인데? 조 대위의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안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넣었지? 내가. 정말 내가 넣었나? 지안은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너무 피곤해서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혹시 정말 자신이 실수로 넣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김중사, 변명은 그만하고 솔직히 인정해. 스트레스 받아서 몰래 마셨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조 대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제 와서 발뺌이야? 증거가 여기 있는데? 조 대위가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모든 장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지안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안은 그 시선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규정 위반 확실하네. 김중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위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요. 누가? 증거 있어?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서는 내가 규정이고 내가 법이야. 조 대위의 말에 지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 대위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던진 말이었을까요? 지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김지안 중사로서만. 닥쳐.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리야? 조 대위가 고함을 지르자 지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장병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김 중사, 너 이제 끝났어. 징계위원회 회부 확실하고 저녁까지 각오해야겠네. 조 대위의 말에 지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시각 정문 근처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트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듣고 할머니는 불안해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여러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빨간 펜으로 표시된 번호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실 군사비서관실 직통. 할머니의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마지막 인맥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쓰라고 했던 그 번호였어요. 할머니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안이를 살려야 해. 할머니는 결심을 굳히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여전히 조 대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네 아빠가 누구든 소용없어. 할머니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더욱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5,555. 대통령님, 저는 70평생 아이들 밥 퍼온 사람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는 비록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어요. 밥은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군의 밥상, 제발 지켜주십시오. 할머니는 편지에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지안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 조 대위의 갑질, 그리고 오늘 새벽에 벌어진 억울한 사건까지.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어요. 편지를 다 쓴 할머니는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대통령실 군사비서관실이라고 또박또박 써내려갔죠. 그리고 이른 아침 할머니는 직접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꼭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체국 직원은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확실히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돌아섰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지안이 격리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 대위의 지시로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 중사, 아직도 인정 안 할 거야? 조 대위가 다시 찾아와 지안을 압박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어 조 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소리야? 증거가 내 사물함에서 나왔는데 대위님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지안의 말에 조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직격탄이었어요. 하지만 곧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누가 했겠어요? 제가 스스로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고 싶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조대위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지안이 계속 부인하자 화가 났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안이 금방 굴복했을 텐데 예상보다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인정 안 해? 네 아빠가 합참의장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 이번에는 조 대위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조 대위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와서 숨길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조 대위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합참의장의 딸을 짓밟는다는 쾌감에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아빠가 높으면 뭐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법이고 규정이라고.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합참의장 집무실에서는 김준호가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비서관실에서 온 긴급 보고서 한 장이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합참의장님, 민원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들어 비서관을 바라봤어요. 무슨 민원이죠? 32사단 관련 부당대우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김지안 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뭡니까? 지휘관의 갑질과 부당대우, 그리고 최근에는 누명을 씌워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준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 내용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지안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지안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원칙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다. 김준호가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설령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원칙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즉시 사실 확인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관련자들 직무배제 조치하고요. 네, 합참의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관이 나간 후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의 기강과 원칙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늦었구나. 김준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32사단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사단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통화 가능합니까? 전화 너머 사단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네, 합참의장님. 말씀하십시오. 32사단 예하 모 중대에서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전면 감사에 들어가십시오. 사단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합참의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라면 심각한 문제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이거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보고는 저에게 직접 올리십시오.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66,666. 허위 제보입니다. 행정반은 늘 편하죠. 화요일 오전 9시 중대 회의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관련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김지한 중사, 조상민 대위, 법무참모, 군단 감찰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중앙에 놓인 소주병을 향해 있었어요. 조 대위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만의 각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조 대위,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법무참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대위는 자신 있게 일어났어요. 간단합니다. 비상 소집으로 침상 검사를 실시했는데 김 중사 사물함에서 주류가 발견된 거죠.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징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 중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런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지안의 대답에 조 대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또 그 소리네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김 중사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하세요. 대위님이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넣으신 거 아니에요? 지안의 직격탄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나를 의심한다는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럼 누가 넣었겠어요? 혼자 걸어 들어간 거예요? 야, 이 여자야.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네 아빠가 합참의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어도 된다고 생각해? 조 대위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합참의장의 딸이라니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조 대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단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조 대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사단장님도 모르셨어요? 김지한 중사 아버지가 김준호 합참의장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진 거예요. 조 대위, 지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 순간 회의실 복도 끝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전화벨이 아니라 특별한 음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링링링, 링링링. 사단장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32사단장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사단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사단장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단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사단장을 바라봤어요. 대통령실 군사비서관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당 중대 전면 감사 실시, 관련자 즉시 직무배제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단순히 한 중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까지 개입하게 된 겁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통령실이 왜? 조 대위, 일단 직무배제 조치합니다. 지금 즉시 부대에서 나가십시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봤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준호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합참의장님? 사단장이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대위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딸 지안에게 향했지만 곧바로 조대위를 바라봤어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군의 원칙을 지키러 왔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대위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합참의장님, 저는 입 닥쳐. 내가 할 말은 나중에 듣겠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지안이 놀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우리 지안이가 당한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할머니가 파일을 열자 여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하진 일병이 촬영한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기록한 일지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조 대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규정이야. 또 규정 얘기야? 김중사, 뒷배 믿지 말고 현실을 봐.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야. 조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로 남겨진 걸 몰랐어요. 김준호는 녹음을 다 들은 후 조 대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규정은 내가 아니라 법이 만든다. 김준호의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조 대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777 조상민 대위 즉시 보직 해임 및 수사기관 송치 조치합니다. 김준호 합참의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조 대위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었습니다. 합참의장님, 저는 그냥 부하를 괴롭힌 거야? 그냥 증거를 조작한 거고.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 대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끌어내세요. 김준호의 지시에 따라 헌병들이 조 대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 대위는 마지막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김준호는 딸 지안을 바라봤어요. 몇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김지안 중사. 네, 합참의장님. 지안도 아버지를 합참의장으로만 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녀 관계가 아니라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였거든요. 누명이 벗겨졌으니 원래 임무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전출 관련 서류는 모두 파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호는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 전체 인권교육과 지휘교육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네, 합참의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갑질이나 부당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준호는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지안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대답에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대위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어요. 인권교육과 지휘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 장병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지아는 다시 행정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동료들과 후배들이 지안을 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진 일병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하진 일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고마워, 진아. 내가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 지안은 오랜만에 순자 할머니의 트럭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지안이 이제 좀 살 것 같네. 네,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안이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안아, 할머니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네, 할머니. 나는 내 아빠의 계급보다 내가 흘린 땀을 믿는다. 할머니의 말에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랐어요. 지안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김지안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내가 견뎌낸 그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그 마음이 진짜 대단한 거야.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원칙으로 살게요, 할머니. 약한 편을 내 편처럼.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게 진짜 군인이고 진짜 어른이야.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같은 따뜻한 관계였어요. 저녁이 되자 부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딱딱한 군가가 흘러나왔을 텐데 오늘은 지역 군악대의 부드러운 연주가 울려 퍼졌어요. 클래식 음악과 대중가요의 연주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새로운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동안의 시련이 모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김 중사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연수 대위였어요. 앞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이연수 대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안 중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부대 스피커에서는 희망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트럭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권력은 계급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 원칙에서 나올까요? 당신이라면 불의 앞에서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부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편을 내 편처럼 지켜줄 준비가 돼 있나요? 정의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